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여론조사 기관에 여야 공동으로 의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6일로 합의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선 16일로 날짜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16일이었을까요? 일단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여당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은 그 흑폭풍이 만만치 않고 야권도 마찬가지죠. 단독으로 불참하든지 표결에 혹시 참여하더라도 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나 부결이 안 되면은 또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청문회 정국도 청문회 정국이지만 과연 우리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느냐, 당리당략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 지금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청문회 자체도 신상 털기식 이런 청문회가 되고 정책 검증이 아니고 이렇게 도덕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나 야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 청문회 정국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숨고르게 하면서 야권은 야권 나름대로 계속 좀 자진 사퇴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여권은 여권 나름대로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키면 국정의 난맥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6일로 연기가 됐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날 표결하는 것으로 연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 오늘 아침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거 그때까지 한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을 준 것이지 그것이 꼭 표결까지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떤 게 이게 맞습니까? 보통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게 해석투쟁, 그렇죠. 혹은 아전 인수의 시간을 갖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의사 일정을 16일로 연기한 겁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그야말로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중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했고요. 또 우리 의원들의 평가도 이미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16일 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이 적격 인물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의 명분은 야당이 진 것 같고요. 내일의 명분은 여당이 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리는 정의와 의장이 챙긴 것 같습니다. 정의와 의장이 여야의 뭐 그 격렬한 뭐 격돌 이런 거를 좀 중재하는 듯한 모양새를 가지면서 그야말로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16일이 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표가 오늘 깜짝 카드 여론조사를 통한 뭐 국민들의 의견 수렴 그걸 통해서 국회가 좀 판단해보자라고 했던 것도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거를 좀 반영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신 것 같고요. 예. 사실 야당으로서는 16일 날 가도 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석 점거할 수도 없고요. 물리력으로 몸싸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이거를 무슨 정치 공세라고 여당에서 자꾸 그러는 모양인데 국민의 뜻을 따르자고 하는 게 정치 공세면 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평가인 것 같고요. 네. 여당에서도 이완구 후보자가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야권은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자진 사퇴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갤럽의 여론조사가 하여튼 뭐 호의적으로 보는 게 29%, 안 되겠다가 41%, 그리고 유보가 30%인데 하여튼 문재인 대표께서는 하여튼 뭐 호의적이 않은 층이 한 71%로 보니까 여론조사 하면 100% 낙마입니다. 현재 그 갤럽 여론조사가 얼마나 공정한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문 대표께서 국회의원의 그런 위임성, 대표성을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제안한 거는 이거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단히 그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다.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대표 위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그걸 자세히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표결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버리고 또다시 국민들한테 여론을 묻는다?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여론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때로는 또 포퓰리즘을 흐를 수가 있고 여론 말고도 또 이제 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나 특정 전문가 집단이 여러 가지를 연구해가지고
엄밀하게 이제 분석해 내놓은 여론이 있는데 정론과 여론이 또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 제안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교수님 다 옳으신 말씀하시는데 약간 자의적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럼 여당의 국회의원들 뭐 152명인가요? 158명인가요? 158명. 네, 그분들이 이른바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들여다봤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가 않아요. 총리 후보자 본인도 그 청문회 석상에서 30몇 번이나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이 적격죄라고 지금 다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3번이나 낙마하는 걸 있을 수 없다. 무슨 총리의 자격이 그겁니까? 그리고 국회가 여야를 불러 나뉘어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회의원 상권 분립에 의해서 집행부를 총괄할 그런 총리 후보자를 꼼꼼히 좀 보고 따져야죠. 아무리 여당이지만. 근데 무조건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지명했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자고 하는데 거기에 그 국회의원의 대표성, 전문성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다면 야당 의원들이 130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성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 인정해서 야당도 불참하지 말고 그래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그래서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당론과 여러 가지 그 여론의 추이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거니까 다 참여해서 표결로 처리를 하면은 그것이 국민적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뭐 여한구 후보자가 흠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충청도 출신입니다만은 충청 도민들이 또 뭐 좀 화도 나고 또 지지도 하고 뭐 이런 뭐 주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민생 문제, 4대 개혁과제 문제, 뭐 북한 문제 등등등 국정이 이렇게 필요하다 보면 이거마저 낙마하면은 과연 다음 총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또 나중에 장관을 교체하고 후속 인사 등등등 해가지고 언제까지 국정을 필요하면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지만은 웬만하면 통과시켜보자는 것이 여당이고 야당은 안 되겠다 이거. 도덕성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대치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무기명 비밀 투표로 각자의 양심에 맞춰서 한번 처리를 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건 그냥 정해진 절차니까 가자는 말씀이고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시는 건데 좋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1인지와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총리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애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고 초반에는 야당 지지층한테 엄청나게 그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그냥 호의적인 판단들을 계속 해줬다고요. 근데 이게 스스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까지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보다 나은 사람을 찾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짚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표결로서 한번 좀 이걸 판단하게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투표 아니 여론조사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맡길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전제도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여론조사로 그걸 따르자가 아니라요. 네.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에게 물어봅시다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말씀하신 네네. 정론도 있고 그냥 일반 여론도 있습니다만 여론조사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걸 중심으로 판단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무조건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정치공세를 자꾸 주장하니까 여당 쪽에서 야당이 바로 보고 있는지 여당이 바로 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참고해서 판단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시한도 있고 법과 제도 틀이 있는데 그거를 일탈해 가지고 다시 장애로 끌고 가서 다시 장애로 가지고 온다. 시간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표결을 한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어쨌든 여당과 네. 여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냥 정했으니까 갑시다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저는 그러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약 정치 공세를 하면 여론조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사안이 여론조사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본을 추출하는 거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로 모든 것을 정책이나 임명을 동의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매번 다 여론조사로 다 모든 걸 해결하자고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히 정치라고 하는 건 결단과 그에 따른 책임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여론이 99%가 반대하더라도 밀고 가야 되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죠. 그럼 밀고 갈 걸 밀고 가야죠. 이런 부적격한 경우를 밀고 가려고 하는 여당 때문에 야당은 수적으로 가서 들러리만 설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야 무기명이니까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당이 저렇게 표단속을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수적 우위를 가지고서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야당이 맞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민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참 공공한 이런 표현입니다. 과거에 이제 사례가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 그 장상 후보자,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장대환 씨 표결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참여해가지고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 여권에서 반란표가 한 5표씩 나왔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가정하고 장애로 끌고 가는 거는 그거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16일 날 표결을 하게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선 보이콧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선은 참여를 할까요? 그런 거 보통 그 최종 가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저는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본회의에 참석해서 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잘 정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이런 판단을 가지고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보고하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대다수는 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 봐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뭐 여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석수 상황에서 예. 이거 그냥 들러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엔 아마 그 보이콧, 그러니까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의사를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 생각으로는 한 70%는 아마 불참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단독으로 이것이 이제 강행 처리돼서 총리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상당한 국민적인 부담이 있고 여론이 안 좋을 겁니다. 또 총리가 된 다음에도 아마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국정이 실정으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면은 아마 그런 부담이 여당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표결 참여를 안 함으로써 그 정치적인 반사회를 야당에서 갖고 가려는 그런 아마 셈법도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16일을 넘길 수가 없죠. 의총을 하고 아마 비정한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든 정의화 의장께서도 한 번은 국회의장으로서 여지를 줬지만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주말에 좀 이렇게 전화 정치가 막 난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앞서 뉴스 리포트 전하는 거 보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거의 칩거하고 계시고 그냥 멘붕 상태이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실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계속 전화해서 내가 잘할게. 그리고 저기 뭐 김 의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내가 총리로서 열심히 그 뒷바라지 할게 이렇게 좀 작업을 하실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또 우리 그 야당 쪽에서도 여당 쪽의 반란표를 좀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쓴소리 잘하시는 이재우 의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안 되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여당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전국이 산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설득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 표가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거의 모든 걸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전화 정치의 주말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뭐 격렬한 성명전 많이 오고 갈 거는 같네요. 네. 그렇다면 친이계 반란표는 어떨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만약에 이제 여당에서 걱정하는 표가 있다면 친이계하고 중립 성향이 한 158석이지 않습니까? 여권이 지금. 네. 중립 성향이 한 30석 정도로 보고 친이계도 뭐 사람의 분류를 하는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한 70석 정도 보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를 어떻게 단속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거에 그 장상 전 총리 후보나 장대환 전 후보 민주당 시절에 표결을 해보니까 여당에서 5표 내지 6표 이렇게 부정표를 던진 것들이 나중에 다 추측석으로 나오고 해석이 됐었는데 지금 여권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런 인사 문제라든지 여당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대목이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이틀간 여유를 가지고 만나고 설득하고
표를 단속하고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몇 표 정도는. 네. 그걸 단속하고 있을 거라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만약 이번마저 물론 16일 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낙마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뭐 3년차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되고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도 잘 못하고 결국 또 발목 잡는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정치가 제가 뭐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종의 시소 게임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 그거 항상 좋을 것 같죠. 시소라고 하는 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는 건데 많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은 뜨고 자기는 가라앉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더라고요. 야당이 뭐 3번, 4번 연달아 낙마됐으니 뭐 희희낙낙 너무 좋다, 꽃놀이 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반드시 그러한 것에 대한 비판, 역풍이 물기 마련이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그 새누리당이 우리 158이야 밀어붙일 거야 하고 밀어붙이면 바로 그 역풍을 된소리로 맞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지금 살얼음판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모두 다 사실은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먼 대선, 다음 총선 이렇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뭘 판단하거나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번에 또 낙마하게 되면 그 역풍 또 충청권에서의 어떤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촉각을 세운 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지금 뭐 또 오늘 여론조사 갤럽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한 가지는 당 지지율도 있었어요. 당 지지율 보니까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새누리당도 오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르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1% 정도 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30%가 됐습니다. 만약 설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보니까 지금 30%를 다시 지지율이 올라왔는데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하고 어떻게 이제 처리돼서 여론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총리 인준이 통과되면은 곧바로 지금 소폭 개각,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문제 이것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장관은 알다시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그다음에 한 곳이 어디죠? 4군데 정도 이렇게 비서실장은 곧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면 지금 30%에서 조금 오를 겁니다. 그런데 또 뭐 수첩 인사 논란이라든지 다시 그런 부정적 또 이완구 총리 이 청문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되면 지지율이 다시 20%로 갈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제가 아무래도 야당 쪽이기 때문에 어느새 30%까지 치고 올라온 야당의 지지율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게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29를 찍고 있습니다만 리얼미터가 매일매일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30%, 32, 33 이렇게 30% 초반대에 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30% 중후반대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30% 초반대를 지금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다 여야와 대통령이 모두 다 30%대에 진입을 있는 상태인데 전 여기서 이제 얼마나 그 전국 운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와 그리고 야당의 지지율이 이제 더 치고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폭넓은 그라운드를 넓게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금기 비슷했었던 현충원에서의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약간 그 폭을 확 넓혀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면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마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16일 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의 묘미인 결단과 책임 이런 것들을 화끈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두 당의 격차가 지지율 격차가 17%에서 13% 줄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42대 29%. 물론 다른 여론조사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격차가 있고요.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이번에 총리 지지한 일단은 표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정서하고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박정희, 이승만 묘역을 참가한 거는 대단히 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수용하는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 그런 건국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후보의 문 대표의 지지율이 10% 정도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내에 지금 저 최고위원회 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히틀러 참배하고 비유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 운영을 좀 더 온건하고 아까 광폭으로 좀 하면은 지지율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폭 행보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자기가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참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정청래 위원이 그날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당 안에서 스스로 대포를 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제가 대변인을 2년, 홍보위원장을 6개월, 7개월을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니까 네. 실제로 그 야당 제1야당의 지도부가 되는 분,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같이 갈 거냐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언론이나 또 뭐 그 이른바 그 여당 쪽에서 편에서 계시는 패널들 이런 분들 그 정치평론가들은 거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거의 무슨 막말 패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정청래 최고가 그 표현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표현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안에도 있고 야당 지지층 안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견해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1야당 안에서 엮어내고 섞여내고 포용해 나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이거를 맞닥뜨리고 싸운다. 그리고 그건 버리고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진정한 과제를 이제 지금 눈앞에 뒀다. 그 정청래 최고가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이런 스탠스를 바꿀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본인은 당 안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야당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수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포용해 나가고 어떻게 잘 섞여 나가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놓인 제1과제거든요. 저는 잘 해내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04년도에 미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했습니다. 그 2달 뒤인가 지금 최고위원 당선된 분 중에서 정청래, 오영식 씨, 유승희 의원님들이죠. 그분들이 2달 뒤인가 그 당시 그 현역 의원 몇 분들하고 미 대사한테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인식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는 맞지 않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느냐. 예? 보편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걸 미국 대사한테 편지를 보내서 항의를 하고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포진해서 앞으로 폐쇄적인 당리당략, 협소한 역사인식으로 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문 대표도 앞으로 그 당을 탈바꿈시킬 수도 없고 그런 과거의 전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하는 그런 광폭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이 인정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를 인정하고 통진단 해상이 잘못됐다는 걸 헌재에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여론이 나오는데 소수를 대변한다고 당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가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에도 공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성공한 역사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고요. 또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운영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공직자, 가장 중요한 기관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에 그리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그 공과가 있는 대통령의 묘역을 그야말로 하나의 국가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참배하는 문제를 또 그렇게 해석을 막 크게 하셔가지고 성공한 역사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들 안에서도 우리 교과서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두 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아픔인지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최고위원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또 무슨 북한 인권법으로까지 끌고 가시고 통진당 해산 문제까지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 속에서 소수, 우리 국민들 안에서의 작은 의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변할 건지 야당이 그리고 그 대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가 다를 때 그거를 어떻게 잘 접목시키고 포용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과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100%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잘 해나가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잘 되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더 잘 되는 것에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발전은 건전한 야당이 있고 정당이 올바라야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또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 더 큰 일들이 많은데 조그마한데 이런 걸 낭비하고 조그마한 것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